아버지, 제발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차가운 며느리의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75세 김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평생 몫으로 살며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집,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세상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펼친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집을 빼앗긴 줄 알았던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고 진정한 교훈을 남겼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할아버지, 15살 손주 서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이것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어김없이 찾아가는 아들집. 2005년 가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낡은 주택가에 자리한 그 집은 김노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아들에게 증여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왔네, 아버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김노인을 맞이하는 아들 도연의 목소리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은,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톤이었죠. 하지만 김노인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도 직장일로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까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또 왔구나. 공부는 잘하고 있지? 손주와의 대화만이 이 집에서 김노인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라고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만큼은 여전히 순수한 아이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서준이가 내민 도화지를 받아든 김노인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빠, 엄마 자신은 집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구석진 옆자리에 작게, 정말 작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부록처럼 말이죠. 참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도 들어가 있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죠. 하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족관계의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지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차 한 잔 드실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치레 같았죠.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서준이와 좀 이야기하고 갈게.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에서 90점 받았어요. 서준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김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애들 90점이 뭐 대단한 건지. 작은 소리였지만 김노인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손주의 성취를 폄하하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괜한 분위기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서준이가 최고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노인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쯤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서준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벌써 가세요? 더 계시면 안 돼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김노인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있기가 눈치 보였어요. 지연은 시계를 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작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매주 오실 건지.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들리겠어. 들리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야죠.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김노인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들은 척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들의 인사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시지 했을 텐데, 이제는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노인은 낡은 열쇠꾸러미를 주머니에서 꺼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들은 평생의 노동으로 일궈낸 모든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김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시선이 이렇게 차가워진 게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왜 아내 편만 들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준이가 있었습니다. 손주만큼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그 작은 위안으로 버텨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김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엔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 토요일, 김노인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색한 분위기를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어요. 김노인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드디어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왠지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원하지 않는 손님이 온 것처럼 말이죠. 나야, 아버지야. 아, 잠깐만요. 문 안에서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속닥속닥 대화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들이 들렸어요. 5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지연의 표정은 지난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짜증이 역력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김노인을 맞이하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디 있니? 학원 갔어요. 토요일에도 수학 특강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도연이는? 회사 일로 나갔어요. 주말에도 바빠요. 김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만나려던 사람들이 모두 없다니. 하지만 그래도 왔으니 잠시라도 앉아있을 참이었어요. 그럼 조금만 앉아있다가 갈게. 거실 소파에 앉으려던 김노인을 지연이 말로 막았습니다. 아버지. 응?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뭔가 준비된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노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뭐, 저희도 가족끼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매주 오시면 저희가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김노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이제 아버지 집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고요. 지연아,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사생활이 있어요. 매주 오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아니면 아예 미리 약속을 잡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갑자기라니. 나는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저희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오시잖아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허락을 받고 와야 하는 거야? 내 손주 보러 오는 게. 손주는 아버지 혼자만의 손주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기도 하고요. 지연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준이도 할아버지가 매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뭐라고? 공부하느라 바쁜데 매번 할아버지 상대하는 거 피곤해한다고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서준이는 할아버지가 가는 걸 아쉬워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그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김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제발 그만 오세요.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서 아들에게 준 집, 그 집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쫓아내고 있다니.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연이 명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함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도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김노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 왔구나. 지연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니?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김노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뭐? 저희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매주 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모습에 김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 말에 동조하고 있다니.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연락해서 미리 약속 잡고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김노인은 허탈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예약을 하고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좋아. 알겠다. 김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도연의 변명 같은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김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잘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너무 심했나? 심하긴요. 맨날 오셔서 우리 눈치 보게 만드는 게 더 심한 거죠. 김노인은 주머니 속 낡은 열쇠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쇠냄새가 났어요. 이 열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보여주마.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그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5시 김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에 든 등기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3년에 작성된 증여 계약서, 그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여자 김철수, 수중자 김도현.
서류를 읽으며 김노인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손에 가시가 박히고 등이 휘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집을 아들에게 준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노인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법무사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노인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좀 봐주십시오. 법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여 계약서부터 등기부등본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증여 관련 서류네요. 2003년에 작성되었고, 아드님께 집을 증여하신 거군요. 그런데 말이요.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준 집에서 내가 쫓겨났소.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노인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 아들의 배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라고 한 그 말까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런 가족 갈등 사건을 많이 봐왔던 모양이에요. 증여는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여에는 몇 가지 철회 사유가 있어요. 특히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심각한 배은망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증거가 필요하고 법원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법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아버님을 집에서 배제하고 며느님이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건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김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한편 그 시각 도연의 회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동료 박 과장이 점심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때문에. 집안일? 혹시 아버님 때문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과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매주 집에 오시거든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그거야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지.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정말 싫어해요. 어제는 아예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김대리. 그건 좀 심한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마음도 생각해 봐야지. 특히 그 집이 원래 아버님 집이었다면서.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료들도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대리 아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버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슬프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 도연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 화나셔서 뭔가 하실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텐데. 박 과장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서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연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대.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연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당신은 왜 맨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봐요? 우리 가족이 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집이 원래 아버지 것이었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 명의로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 지연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낡았거든요. 뭐, 집을 팔자고. 재개발 소문도 있고 지금 팔면 제법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전세라도 들어가면 훨씬 좋겠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을 팔자니. 하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명확히 반대하지도 못했어요. 한편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김노인은 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무사의 말대로라면 방법이 있다는 건데 정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서준이. 서준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혹시 우리 집 정말 팔아버리실 거예요? 김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집 팔자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더 이상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노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서준아, 서준아,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김노인은 손주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증여한 집을 팔겠다고, 그것도 자신 몰래 논의하고 있다니.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욕하는 거 들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자꾸 와서 성가시다고. 그리고 옛날 사람이라고. 서준이의 말에 김노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서준아, 그런 소리 들으면 귀 막아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김노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도연의 집에서는 부부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 집 팔까요? 지연이 부동산 광고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어? 왜 말해요? 어차피 이미 당신 명의인데. 당신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연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연의 소유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기분이. 당신은 왜 맨날 아버지 눈치만 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지연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강남에 전세 들어가면 서준이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강남이라.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솔깃했거든요. 서준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사 가면 좋은 고등학교 갈 기회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매물로 내놓고 나중에 계약 직전에 말씀드리면 어때요? 지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집을 팔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부동산에 연락해 볼까? 도연도 결국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방 문틈으로 서준이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할아버지 몰래 집을 팔겠다고.
서준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의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몰래 집 팔려고 해요. 오늘 부동산 아저씨 온대요. 문자를 받은 김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무시하고 집을 팔려고 한다니. 오전 10시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지연이 부동산 중개사를 맞았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갔고 서준이는 학교에 갔으니 집에는 지연 혼자였어요. 집이 참 잘 관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얼마 정도면 될까요? 최소 2억 8천, 잘하면 3억 2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서류는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하죠. 부동산 중개사가 떠난 후 지연은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2억 8천만 원. 이 돈이면 정말 강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설득하면 되지. 지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김노인을 설득할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준이의 문자를 받은 김노인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며느리가 내 몰래 집을 팔려고 합니다. 김노인이 서준이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증여자인 당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려 한다는 건. 법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 취소 사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배은망덕 행위의 결정적 증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매매를 막아야 합니다.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법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게 됩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김노인은 직접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통보 없이 갔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나왔습니다. 김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왜?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이 집 팔 생각 있니?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팔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사실은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서준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허락이요?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연의 태도가 갑자기 당당해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도연이 명의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고요. 김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증여받은 집인데 왜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 순간 김노인은 완전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너희가 누구 집에서 살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마. 김노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순간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다. 내가 준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겠다고? 그럴 권리가 너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권리요? 법적으로 이 집은 도연이 명의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노인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좋다. 그럼 법으로 해결해보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준이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엄마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라. 지연이 아들을 보내려 했지만 서준이는 할아버지 곁에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이도 느꼈거든요. 엄마, 진짜로 우리 집 팔 거예요? 서준이의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서준아, 어른 얘기니까. 할아버지, 엄마가 오늘 부동산 아저씨 불러서 집값 알아봤어요. 서준이의 말에 김노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 정말 그랬니? 네,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봤어요.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 집 팔면 안 되나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너희가 함부로 팔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이미 도연이한테 줬잖아요. 줬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죠. 지연의 말이 도를 넘었습니다. 김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서준이가 할아버지를 말렸지만 김노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붉어져 있고 아버지는 떨고 계시고 아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내가 왔구나. 잘 됐어. 김노인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서?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아버지, 그게, 대답해라. 정말 팔려고 하는 거야? 김노인의 호통에 도연은 주눅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서준이 교육 때문에. 교육이 핑계가 되느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도연이 사과하려 했지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잘못 생각해요? 우리 집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보. 도연이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집에 살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명의인데 왜 아버지가 간섭하세요? 간섭이라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그래, 간섭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지연아. 도연이 다급하게 아내를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도 이해하셔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당연해요. 따로 산다고? 네, 맞아요. 아버지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하시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버지,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김노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거렸거든요. 할아버지, 서준이도 놀라서 할아버지 곁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프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119 불러. 도연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여보세요, 119예요? 응급환자가 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김노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 아버지가 쓰러지실 줄 알고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줄은. 지연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아버지가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서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심한 말 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아들의 비난에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아들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거든요. 병실로 옮겨진 김노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나이 들어 보였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김노인이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옷에서 꺼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 열쇠를 보며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열쇠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도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삐익!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부르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복도로 밀려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특히 서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준이의 흐느낌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지만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은 멀찍이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계속 지켜봐야 해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오늘 밤은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쯤 의식을 회복하실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도연과 서준이는 김노인 곁을 지켰고 지연은 소파에 앉아 복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3시쯤 도연은 아버지의 옷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본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2003년 3월 마이너스 도연이 집 계약금 5천만 원. 2003년 4월 마이너스 도연이 집 중도금 1억 원. 2003년 5월 마이너스 도연이 집 잔금 1억 2천만 원. 아버지가 자신에게 집을 사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2004년 1월 서준이 분유값 50만 원. 2004년 3월 서준이 병원비 30만 원. 2004년 7월 서준이 옷값 20만 원. 손주를 위해 지출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준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최근까지. 2021년 9월 서준이 교재비 15만 원. 2021년 10월 서준이 학용품 8만 원. 2021년 11월 서준이 겨울옷 12만 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이렇게까지 손주를 챙기고 계셨다니.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이 대학 등록금 현재 적립액 800만 원, 목표 2천만 원. 도연은 수첩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거든요. 통장 사본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잔액을 본 도연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잔액 1억 2천만 원. 농협 적금 잔액 8천만 원. 우체국 예금 잔액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버지가 모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두 서준이를 위해서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지연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지연이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모두 서준이를 위해서.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몰아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봐봐, 여기. 도연이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이 회사 다닐 때 용돈 마이너스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지원. 도연이 결혼 준비비 마이너스 500만 원. 도연이 신혼여행비 마이너스 200만 원. 자신들이 신혼 초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의 도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지연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들이 수첩을 보고 있을 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노인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이 급하게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내가 쓰러졌나? 네, 아버지. 응급실에서 하룻밤 지내셨어요. 그때 서준이가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서준이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김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 걱정시켰구나. 할아버지, 다시는 아프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순수한 손주의 말에 김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도연이 수첩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김노인은 수첩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걸 봤구나.
아버지, 왜 이런 걸 혼자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말해서 뭐하나.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김노인의 담담한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연도 침대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집 파는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든 오세요. 하지만 김노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다. 네. 이제 내가 결정한 게 있어.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결정이요? 내가 쓰러지기 전에 법무사를 만났었어.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 아버지, 도연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김노인이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이 화해해야겠다. 모든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노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두가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김노인의 다음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자.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이야. 김노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해둘 일이 있어.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서준아. 김노인이 손주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 그 수첩에서 봤지? 네, 할아버지. 그 돈은 모두 내 것이다. 대학 갈 때까지 아빠 엄마가 잘 관리해 주실 거야.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순수한 손주의 말에 김노인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참 착하구나.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환자분께 전화 왔는데요. 전화요? 간병인이 휴대폰을 김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노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철수입니다. 아, 어르신. 어제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응급실에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요. 괜찮으시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린 건데. 김노인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가족들이 다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김노인이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제 말씀하신 증여 취소 소송건입니다. 서류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요.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법원 결정 전까지는 그 집을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잠깐요. 김노인이 법무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소송은 취하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가족과 화해했어요. 법무사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김노인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도현과 지연 그리고 서준이까지.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해요. 전화를 끊은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께 정말 못됐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그 집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건데,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어나거라, 지연아. 김노인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도연도 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편을 들어드려야 했는데. 도연아,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었을 텐데. 김노인의 이해심에 도연은 더욱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고맙다, 도연아. 그때 서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가족 그림 기억나세요? 응, 기억난다. 집에 가면 다시 그릴게요.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가운데 크게 그릴게요. 서준이의 말에 김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최고야.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김노인에게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시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법무사와 상의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 뭐요? 증여 취소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하지만 함부로 처분하려 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겠어. 메시지요? 응.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김노인이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 네, 할아버지.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함께 있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에 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네, 할아버지.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도현과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김노인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 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가족들은 김노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김노인이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또다시 김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요? 김노인의 눈빛에 장난스러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 말이야. 사실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 더 있어. 네. 모든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김노인의 말에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5년에 말이야. 옆집이 매물로 나왔었어. 그래서 내가 샀지. 옆집을? 응. 혹시나 해서 비밀로 해뒀는데. 김노인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등기부등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수유동 145-3번지. 바로 너희 집 옆이야. 가족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집을 비밀리에 사두셨다니. 그 집은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 월세로 나름 수입도 괜찮고 말이야.
아버지, 그럼 그 집도? 그 집은 절대로 증여하지 않을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 공짜로 준 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그 집은 내가 죽으면 서준이한테 상속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서준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를 잘 모시는 부모에게만 관리권을 줄 거야. 김노인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김노인이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김노인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향하는 길, 김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해서 매물 취소하거라. 네, 아버지. 벌써 연락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족 회의를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서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지연이 먼저 나서서 김노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고맙다.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부터 매일 오세요. 서준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매일은 너무 자주 아닐까? 아니에요. 매일 와도 돼요. 그쵸, 엄마. 서준이가 엄마를 바라봤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 집인데 언제든 오세요. 아버지, 저도 이제 회사 일로 바빠도 아버지 시간은 꼭 내겠어요. 도연의 말에 김노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식사 후 서준이는 방에서 새로운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가운데에 크게 그려져 있었고,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한편에는 두 채의 집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서준이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 이 집이 할아버지 집이고,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두 집이 붙어 있어서 할아버지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서준이의 설명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응? 옆집 세입자 아저씨는 언제까지 사세요? 내년까지 계약이야. 왜? 그럼 내년에는 할아버지가 옆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진짜 붙어서 살 수 있잖아요. 서준이의 제안에 김노인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정말요? 응. 할아버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 그 순간 가족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유동 김노인 집에서 큰일 날 뻔했다더라. 뭔 일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무시하고 집까지 팔려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옆집도 시아버지 명의였다더라고.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됐대? 결국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더라.
이제는 매일 시아버지 모시러 다닌대. 동네 법무사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 법정 가지도 않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시다니. 한 달 후 김노인은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거의 매일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서준이는 학원에서 곧 올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오신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거실에 앉은 김노인 앞에 지연이 차와 과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 옆집 세입자분이 이사 간다고 하던데 정말 내년에 이사 오실 거예요? 그러려고 생각 중이야. 좋겠어요. 그럼 정말 가족이 다 가까이 살게 되네요. 지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때 도연이 퇴근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동료들이 부러워해요. 아버지랑 이렇게 잘 지낸다고. 그래. 네, 다른 집은 고부 갈등이 심한데 우리 집은 화목하다고 부러워들 해요. 도연의 말에 지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우리 앞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야. 김노인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존중 없는 효는 효가 아니지. 하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주머니 속 낡은 열쇠꾸러미를 만지며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들은 단순히 집의 열쇠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수유동 145번지와 145-3번지 사이에는 작은 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두 집을 연결하는 문이었어요. 김노인이 옆집으로 이사를 온 후 서준이의 아이디어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로 언제든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새로 그린 가족 그림 보세요. 서준이가 들고 온 그림에는 두 채의 집이 나란히 그려져 있고 그 사이로 가족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해 보이네. 정말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데 안 행복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거실에서는 지연이 김노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의 취향을 세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고맙다, 지연아. 내가 끓인 찌개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니에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지. 김노인의 너그러운 말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김노인이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지. 그리고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말이야.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할게요. 서준이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서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 또 다른 비밀집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하, 우리 서준이 참 똑똑하네. 하지만 이제 비밀은 없어. 할아버지가 가진 건 다 너희를 위한 거니까. 김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너희가 알아줘서 말이야. 그날 밤 김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두 채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있다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